다들 학창시절에 영어를 처음 배웠을 당시 수많은 예외사항들 때문에 영어를 포기하고 싶으셨던 경험이 한두 번쯤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가정법은 동사의 과거형으로 표현한다면서 왜 아예 비동사 가정법은 was가 아니고 were를 사용할까? 비동사의 복수 형태는 전부 are를 사용하면 된다고 했는데 왜 you는 단수 주어인데도 are를 사용할까? 명사를 복수로 만들려면 단어 뒤에 s를 붙이면 된다고 해놓고 왜 woman과 foot의 복수형은 women's foots가 아니고 women feet인 걸까? 그리고 대명사 me는 복적격이라면서 왜 give me the ball에서의 me는 나를이 아니라 나에게 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걸까? 등등 수많은 납득이 가지 않는 예외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에 대해 선생님께 여쭤보는 것 자체가 가능한 분위기도 아니었고 어쩌다 질문할 기회가 생겨도 돌아온 답변은 영어는 원래 그런 언어야. 이해하려지 말고 그냥 외워. 그런 거 궁금해할 시간에 단어 하나라도 더 외워 였었죠. 그런데 과연 영어는 원래 그렇게 이상한 언어일까요? 안녕하세요. 영어 사용 설명서입니다. 오늘은 영어를 납득시켜드립니다 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영어학자분들이 영어를 배우면서 영어는 참 이상한 언어다 라고 생각이 든 순간이 적지 않게 있었을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상하다 라는 포인트는 단순히 한국어와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고 일관성이 없다는 의미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영어의 문장 형태입니다. 먼저 한국어의 문장 형태를 보면 엄마가 아빠를 사랑한다. 엄마가 아들한테 택배로 편지를 보냈다. 처럼 가, 을, 한테, 로 등과 같은 조사라는 걸 붙여서 주어, 목적어, 그리고 대상, 도구 등의 문장 역할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사실 그러기에 한국어의 기본 어순이란 건 있지만 아들한테 엄마가 편지를 택배를 보냈다처럼 그 어순을 바꿔 말한다고 그 의미가 달라지거나 어색하게 들리지는 않는 거죠. 자, 그럼 영어는 어떨까요? 중학교 혹은 초등학교 때 우리가 영어를 처음 배웠던 순간 기억나시나요? 영어의 문장은 The man pushed the woman 가 같이 주어 목적어 상관없이 그 단어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만 어순, 즉 문장에서의 위치로 주어와 목적어의 역할을 나타낸다 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실수로 The woman pushed the man 라고 위치를 바꿔서 말해버리면 주어와 목적어가 뒤집혀버리게 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반대가 돼버리는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죠. 뭐 그래 한국어랑 다르지만 위치만 맞추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 뭐 나름 페어하네 라고 생각하고 이번엔 그가 그녀를 밀었다 라는 문장을 He pushed she 라고 했더니 그건 또 틀렸대요. 왜냐면 일반 명사는 그대로 써야 하지만 대명사를 사용할 때는 주어에는 주격, 목적어에는 목적격, 대명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라고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영어는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후에 또 다른 문장 형태를 배웠어요. The woman sent a letter to the man. 그 여자가 편지를 보냈다. 처럼 어순으로 주어, 목적어를 표현하고 추가로 뭐뭐에게 라고 받는 대상을 나타낼 때는 to 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문장 뒤에 붙여주면 되는 거구나 했는데 갑자기 이건 또 사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면서 The woman sent the man a letter 혹은 대명사로 She sent him a letter 처럼 어순으로 받는 대상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여기서의 him은 분명 목적격, 즉 목적어라고 배웠었는데 갑자기 뭐뭐를이 아닌 뭐뭐에게 라는 의미를 전달한다는 거죠. 뭔가 참 여러모로 일관성이 없어 보이죠. 뭐 다들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당시 처음 영어를 배우던 저는 이 사형식 문장 구조라는 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왜 그런지에 대한 답은 아무 데서도 얻지 못한 채 삼형식을 사형식으로 변환하는 시험 문제만 열심히 풀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과연 영어는 정말로 이렇게 단지 일관성 없는 이상한 언어일까요? 혹시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닐까요? 이에 대한 답을 드리려면 먼저 영어의 원래 모습을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영어는 English라는 그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현재 독일과 덴마크 사이 앙글레인 반도에 살던 앵글인들이 쓰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는 기본적으로 서게르만어 베이스라서 같은 언어적 조상을 지닌 독일어와는 현재도 문법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죠. 그리고 이 서게르만어는 사실 지금의 영어와는 전혀 다르게 대명사뿐 아니라 일반 명사들에도 각 단어마다 그 역할, 즉 격을 나타내는 어미를 붙여서 사용했었죠. 그리고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우리가 대명사에서 주격, 목적격, 소유격 이 세 가지 격만 사용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한국어의 뭐뭐에게와 같이 준다, 수여한다는 의미로 역격, 뭐뭐로 혹은 뭐뭐로 인해와 같이 도구의 역할을 하는 도구격도 사용하고 있었죠. 그러기에 우리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영어 역시 지금과는 달리 딱히 어순에 얽매이지 않았었죠. 참고로 이 흔적들은 현재의 의문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주격 누가, who, 소유격 누구의, whose, 목적격 누구를, whom, 그리고 도구격 무엇으로 혹은 무엇으로 인해는 how와 why가 남아있는 거죠. 그럼 대체 왜 현재는 일반 명사에서는 이 격 어미를 사용하지 않고 어순에만 의존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잘 쓰던 역격, 도구격의 어미는 왜 사라졌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명사의 격 변화라는 게 한국어와는 달리 그 규칙이 너무나 다양했기 때문이죠. 한국어는 그냥 단어 뒤에 가, 을, 에게, 로만 붙여주면 되는데 과거의 영어는 이렇게 보시듯이 각 단어의 모음에 따라 다른 형태로 격 변화를 하니 이걸 다 일일이 외워야 할 바에는 그냥 단순화시키거나 없애버리자 결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 이 다양한 격 변화를 너무 불편하게 바라보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이킹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앙글랜 반도에서 살던 앵글인들은 후에 같은 계통의 언어를 쓰는 섹슨족, 주트족과 함께 지금의 영국인 브리튼 섬으로 이주하게 되는데요. 네, 이게 우리가 자주 들은 앵글로 섹슨이라는 이름의 기원이죠. 아무튼 그런데 이 브리튼 섬을 노리던 또 다른 세력이 있었으니 북쪽에서 내려온 바이킹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미지처럼 이 바이킹들은 너무 강력하다 보니 바이킹과 앵글로 섹슨인들은 이 브리튼 섬을 반으로 분할해서 약 300년 동안 공존 아닌 공존을 하게 됐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점은 사실 이 바이킹들이 쓰던 언어는 북게르만어 계통으로 앵글로색슨족이 쓰던 서게르만어와 친척 언어라서 문장 방식도 거의 동일하고 비슷한 어휘도 많다 보니 서로의 언어로 소통하는데 불가능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뭐 완전히 같진 않겠지만 같은 뿌리를 지닌 두 언어,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의 화자들이 서로 얼추 대화가 통하던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이 격을 나타내는 어미들이 앵글로색슨과 바이킹 언어들 사이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듯이 그 차이는 이렇게 복수 형태에서는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두 언어를 다 사용해야 했던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어미의 차이에 대해서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타협점은 이 격 어미를 단순화 혹은 없애버리는 거였죠. 특히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복수를 나타내는 격 어미에서 워낙 큰 차이를 보였던 두 언어다 보니 복수 어미는 그냥 뒤에 s만 붙이는 걸로 타협을 본 건데요. 지금 존재하는 영어 단어 중 대부분의 복수 형태가 단어 뒤에 s가 붙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반면 man, women, feet, teeth 등과 같이 흔히 우리가 불규칙 단어라고 외우던 단어들은 남자, 여자, 발, 치아처럼 평상시에도 워낙 자주 쓰던 단어들이다 보니 너무 입에 익어서 쉽게 바뀌지 않고 이 단순화 과정에서 살아남아서 원래 형태 그대로 지금까지 내려온 고대 영어들의 단어들이었던 거죠. 참고로 이와 비슷한 이유로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던 소유격의 어미 역시 향후 단순화, 통합화 과정을 거쳐서 현재와 같이 apostrophe s의 형태로 굳어진 거죠. 이렇게 서서히 일반 명사의 격 어미가 통합 및 소실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지금 사용하듯이 이 대명사의 격 어미는 어떻게든 살아남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뭐뭐에게의 의미를 지닌 역격은 전치사 to로, 뭐뭐로 혹은 뭐뭐로 인해의 의미를 지닌 도구격은 with나 by로 대체하는 방법이 더 선호되면서 역격은 목적격과 통합, 도구격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he gave me a cat과 같은 사형식 문장이라고 부르는 이 형태는 사실 이 통합화 과정의 흔적으로 우리가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던 이 me는 사실 목적격이 아니라 누구에게라는 역격을 나타내던 단어라 한국어로는 나를이 아니라 나에게
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바꿔 말하면 만약 지금도 이 역격이라는 개념이 영어에 남아 있었다면 우리 한국의 영어 학습자들이 이걸 직접 목적어니 간접 목적어니 하면서 억지로 외우고 있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서게르만어 뿌리에서 나온 독일어와 바이킹 언어의 후손인 아이슬란드어에서는 아직도 이 역격 어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예시들을 보면 영어는 목적격과 역격의 같은 형태라서 직목이니 간목이니 그런 걸 어순으로 따져봐야 하지만 독일어와 아이슬란드어에서는 여전히 전통 방식처럼 이 둘이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역격 대명사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누구에게 라는 걸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추가로 영어는 지금과 같이 일반 명사가 완전한 격 어미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오직 어순으로만 주어와 목적어를 구별할 수 있는 어순이 매우 중요한 언어가 되어버렸지만 아이슬란드어는 지금도 여전히 예전 방식처럼 명사마다 각각의 격 어미를 붙여서 주어 목적어와 같은 문장 역할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흥미로운 부분은 영어의 사촌격이 독일어는 아이슬란드어처럼 전통 방식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영어처럼 격 어미를 완전히 잃은 것도 아닌 절충안으로 명사는 그대로 두고 대신 명사 앞에 오는 관사의 격 어미를 바꿔서 각 단어의 격, 즉 문장 내에서 역할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언어란 게 살아있는 생물과 비슷하다고 느끼는 게 같은 공통조상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어들이 각각의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르게 변화, 즉 진화해서 현재는 이렇게 다 다른 방식으로 주어와 목적어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 바이킹들과의 공전은 영어에서 또 다른 예외상을 만들어내는데요. 바로 you의 비동사 형태입니다. 자, 우리가 비동사의 변형을 배웠던 때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비동사의 복수 형태는 전부 are라고 배웠는데 I나 he, she와 달리 you는 단수도 are였다는 거예요. 뭐 you는 단수 형태도 복수 형태도 둘 다 you라고 쓰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듯이 원래 비동사의 2인칭 단수 형태는 are에 가까운 소리가 맞고 복수는 전부 sind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sind가 전부 다 are로 바뀌었을까요? 그건 앞서 보여드린 이 바이킹들의 언어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보면 다른 인칭들은 얼추 비슷한데 유독 복수 형태만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다른 복수 어미를 전부 다 s로 통합해버린 바이킹답게 이 역시 자기들 스타일로 다 r로 바꿔 사용했고 후에 그걸 기준으로 영어가 표준화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후에 이 복수 형태와 발음이 비슷했던 2인칭 단수 art 역시 함께 r로 통합되어 현재 비동사 체계로 굳어진 거죠. 즉 최대한 간단히 본론만 얘기하자면 비동사의 복수 형태와 2인칭 단수 형태는 원래 다른 형태를 사용했었는데 후에 그 발음이 비슷해서 하나로 통합되어졌다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비동사 관련 얘기하다 보니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학교에서 가정법에 대해 처음 배웠을 때 가정법은 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한다고 배웠었죠. 그런데 왜 I나 he는 그 과거형인 was가 아닌 were를 사용하는 걸까요? 뭐 이에 대해서도 가정법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일부러 문법에 틀리게 얘기한다 라고 말하는데 아니 그런 식이라면 you나 we는 were가 아니라 was라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 역시 과거 영어의 사용과 관련이 있는데요. 보시듯이 원래 영어에서는 직설법, 가정법, 명령법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 태도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해서 그에 따른 동사 형태를 사용했었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렇게 보시면 비동사의 직설법, 즉 일반적인 과거형은 인칭마다 다른데 이 가정법과 명령법의 경우는 인칭과 상관없이 단지 단수, 복수로만 구분지어 사용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부터 I, you, he, she와 같은 단수 형태는 원래 전부 were로 통일해서 사용했었다는 거라서 이게 뭐 사실이 아닌 걸 나타내기 위해 일부러 틀린 문법을 사용한 게 아니고 사실 원래부터 그게 맞는 문법이었다는 거죠. 참고로 이 가정법 were의 유래에 대해서는 현대의 원어민들 역시도 잘 모르는 사실이다 보니 요새는 영어자들 중에 이 if I were를 그냥 아예 과거형이 was로 사용하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뭐 이 역시 과거 영어의 역사에도 있었던 일종의 단순화, 통합화 과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 격식 있는 자리에서 혹은 문법이 예민한 분들은 꼭 were라고 말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그런데 이 비동사 관련해서 다들 궁금해 하셨을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왜 다른 동사들과 달리 비동사는 그 원형과 활용의 형태가 너무 다르게 생겼을까요? 애초에 비 발음조차 없잖아요. 사실 이건 이 비동사 역시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통합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인데요. 원래 이 비동사는 현대 become의 의미에 가까워서 앞으로 뭐뭐가 될 거다와 같은 상태 변화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었죠. 예를 들어 I be the king, 난 왕이 될 거다와 같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is나 are처럼 뭐뭐이다와 같이 현재 혹은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를 지닌 외산 동사와 하나로 통합되면서 현재의 비동사의 체계가 만들어진 거죠. 이 흔적은 현재도 남아있는데요. 예를 들어 He was the president. She is on the bus. 라는 문장에서 was와 is는 외산 동사 인칭 변화로 그는 과거의 대통령이었다. 현재 버스에 타고 있다. 와 같이 상태를 나타내는 거라면 I will be the president. I will be there at 7. 에서의 be는 나는 대통령이 될 거다. 7시에 거기에 도착할 거다. 와 같이 현재와는 다른 상태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하나의 동사라고 알고 있던 비동사는 전혀 다른 두 개의 동사가 하나로 통합돼서 사용되고 있었던 거라 그 원형과 활용의 형태가 전혀 달랐고 추가로 그게 왜 현재 비동사는 문맥에 따라 뭐뭐이다, 뭐뭐가 되다 둘 다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참고로 현재나 과거에서도 이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고 싶다면 혹은 미래에 대해 말할 때도 그 변화를 더욱 강조하는 뉘앙스를 전달해주고 싶다면 비동사 대신 become이나 get을 사용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영어는 바이킹 언어의 영향으로 여러모로 본래 가지고 있던 고유의 특징들을 잃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결정타를 날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후에 바이킹들이 물러가고 주인이 비어있는 브리튼 섬을 프랑스에서 넘어온 노르만 왕가가 점령해버린 거죠. 당연히 노르만 왕가는 프랑스어를 썼고 마찬가지로 귀족들, 지식인들, 즉 상류층들은 영어가 아닌 프랑스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프랑스어는 상류층의 언어, 영어는 하층민들이 주로 쓰는 언어로 전락해버렸죠. 참고로 이때 상류층들이 쓰던 프랑스어, 라틴어 단어들은 현재 영어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급 어휘, 즉 격식체의 단어들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게 왜 우리가 수많은 유의어를 외워야 하고 격식에 따라 단어들을 다르게 선택해서 사용해야 하는 이유인 거죠. 사실 이건 우리 한국어도 구어체에선 순우리말, 문어체에선 한자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겠죠. 그리고 향후 지배층들도 영어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서 이 프랑스어는 영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앞서 같은 뿌리를 둔 언어들끼리의 공존만으로도 명사들의 격어미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는데 완전 다른 언어와의 공존은 말할 것도 없었겠죠. 네, 결과적으로 영어는 지금처럼 명사들의 격어미뿐 아니라 동사들의 어미들도 단순화되고 결국은 현재와 같이 3인칭 단수를 제외하고는 그 어미를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 동사의 어미가 거의 다 없어지게 되면서 우리 영어 학습자들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일이 생겼는데요. 바로 품사입니다. 예를 들면 고대 영어 시기에는 이렇게 plant라는 단어에 명사 어미를 붙이면 식물이라는 명사로 동사 어미를 붙이면 식물을 심다는 의미의 동사로 사용했었죠. 그런데 현재는 그 어미가 다 사라지고 나니 이렇게 plant라는 단어만 달랑 있으면 이게 동사인지 명사인지 바로 추측이 어렵다는 거죠. 그 와중에 s가 붙어 있어도 이게 3인칭을 의미하는 건지 복수를 의미하는 건지 마찬가지로 헷갈리니 이 어미로서는 파악이 되지 않고 앞뒤 주변 문장 요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마 다들 문법 시험에서 이것 때문에 고생해본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후에 새롭게 유입된 프랑스어, 라틴어에서 유래된 단어들은 보시듯이 현재도 그 어미들이 여전히 잘 살아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자신의 품사들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경향이 있죠. 참고로 고대 영어에도 이렇게 동사를 다른 품사의 역할로 바꿔주는 어미들이 있었는데요. 동일한 건 아니지만 알기 쉽게 한국어로 예를 들자면 먹다 라는 동사가 어미에 따라 먹는 거, 먹기와 같이 명사로 혹은 먹는, 먹은, 먹힌과 같은 형용사로 그 역할을 바꾸든 말이죠.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다른 어미들과 마찬가지로 이 녀석들도 어떤 건 소실됐고 어떤 것들은 통합돼서 현재는 이런 형태로 쓰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ing의 경우 보시듯이 동명사와 현재 분사는 원래 다른 별개의 어미 형태였는데 후에 and의 모음소리가 in대로 바뀌며 동명사의 어미 ing의 발음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그냥 같이 통합되어 버린 케이스죠. 그리고 동시에 이게 왜 우리가 ing를 봤을 땐 이게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를 문맥으로 밖에 구분할 수 없는 이유인 거죠. 참고로 영어화자들은 이렇게 각각의 어미의 상태 혹은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비동사나 have 동사를 함께 사용해서 흔히 말하는 수동태, 현재 완료, 현재 진행 등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제 채널에 각각의 개념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룬 영상들이 있으니 고정 댓글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기 전에 이런 거 한다고 뭐가 달라져? 이런 거 하도 몰랐는데 난 지금 영어 잘해 라고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깨달음을 통해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내 영어 활용, 영어 공부에서 새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영어가 너무 난해하게 느껴져서 영어 공부를 포기하고 계셨던 영포자분들에게는 새로 영어 공부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의 부모님 혹은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친 선생님들이 이런 정보를 알게 된다면 아이들이 우리가 했던 질문들을 그대로 다시 했을 때 우리는 선생님들처럼 영어는 원래 그런 거야. 그런 거 시간에 영어 한 단어 더 외워. 와 같이 무책임한 답변으로 이 살아있는 언어인 영어를 단순한 암기 과목, 시험 과목을 위한 학문으로 느끼지 않게 이해와 납득을 통해 아이들이 조금 더 이 영어라는 녀석과 친해질 수 있도록 그 허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테고 덤으로 이해하지 말고 무조건 외우라는 주입식 교육이 아닌 비판적 사고를 키워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얼마 전에 멤버십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요. 멤버십 프로그램 가입과 슈퍼땡스로 제 채널을 후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게 정말 큰 힘이 되었고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